시청자 여러분,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주말 휴장으로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2월 13일 마감 시황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정리하고 다가올 한 주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5,507.01로 마이너스 0.28%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106.08로 마이너스 1.77%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를 앞둔 포지션 정리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건 그동안 급등했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집중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코스피가 5,500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반도체를 넘어 다양한 섹터로 확산되는 시장 열기와 함께 5월 MSCI 편입 기대감, 그리고 K뱅크 상장 임박 등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507.01로 마이너스 0.28% 하락했고, 코스닥은 1,106.08로 마이너스 1.77% 하락 마감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날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이날 시장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8만 1200원으로 플러스 1.46% 상승하면서 지수 낙폭을 제한했지만 SK하이닉스는 88만 원으로 마이너스 0.90%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섹터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두산의 너빌리티가 96,700원으로 플러스 1.26% 상승했고요. 네, 그런데 배터리주와 일부 테마주들은 조정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9만 5천 원으로 마이너스 3.66% 급락했고, 에코프로도 15만 400원으로 마이너스 3.28%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압력을 받은 거죠. K뱅크도 4만 2,100원으로 마이너스 4.10% 하락했는데, 이는 상장을 앞두고 시초가 밴드 하단 근처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도 49만 9천 원으로 마이너스 1.38% 하락했고, 하나오션도 12만 9,800원으로 마이너스 1.52% 하락했네요.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도 여전히 활발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스피가 5천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3차 상법 개정 이후 기업 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전 2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종목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반도체만 뜨거운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박 교수님? 네,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들어 업종 다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TF 자금 흐름을 보면 반도체 ETF는 물론이고 우주항공 ETF, 전력 ETF로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폭넓은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나요? 먼저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와 우주항공 사업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전력 인프라주들도 주목받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발전 설비, 송배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의 상승이 대표적이죠. 로봇주도 강세였죠?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7만 원으로 마이너스 0.74% 소폭 조정받긴 했지만 최근 몇 주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MSCI 신규 편입 후보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론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SCI 편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MSCI는 매년 5월과 11월에 지수 편입 종목을 재조정하는데요.
한국 기업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유동성도 개선됐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MSCI에 편입되면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이 자동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되므로 수급 개선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 종목들도 있나요? 증권가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몇몇 중형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고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들이 대상인데요. 구체적인 명단은 5월 발표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MSCI 편입 기대주에 대한 과도한 추격 매수보다는 펀더멘털을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전통적으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주는 좋고 내수주는 부진한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요? 네,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3.40원으로 플러스 0.17% 상승하면서 1400원대를 넘어섰는데도 백화점주와 호텔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첫째, 국내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으로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고급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둘째, 인바운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한국 여행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면세점, 백화점, 호텔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이 더 이상 내수주의 악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같은 단선적 관계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환율 상승이 인바운드 수요 증가로 이어져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므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1,400에서 1,5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과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 그리고 양국 간 금리 차이가 주요 변수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반면 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어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원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49,500.93으로 플러스 0.10% 소폭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6,836.17로 플러스 0.05% 미세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22,546.67로 마이너스 0.2% 하락했네요. 박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미국 증시도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세를 보인 건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182.81달러로 마이너스 2.1% 하락했고 애플도 255.78달러로 마이너스 2.27% 하락했네요. 반면 테슬라는 417.44달러로 플러스 0.09% 소폭 상승했고요. 엔비디아와 애플의 하락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 단기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TSMC는 366.36달러로 마이너스 0.47% 소폭 하락했는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TSMC의 소폭 조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단 공정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 수요를 개선하고 있고 2나노 공정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HBM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도엑스 지수는 20.60으로 마이너스 1.06% 하락했는데 이건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VAX가 20선 초반까지 내려온 건 시장 변동성이 안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0선은 여전히 경계 수준이므로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추가로 하락해 15선 아래로 내려가면 본격적인 안정기로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몇 가지 심층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K뱅크 상장 이야기인데요. 삼수 끝에 눈높이를 낮춰 증시 입성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K뱅크 상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K뱅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카카오뱅크에 이어 두 번째로 상장하는 인터넷은행입니다. 당초 높은 공모가를 희망했지만 시장 상황과 실적을 고려해 현실적인 가격대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매력은 어떤가요? K뱅크는 빠른 성장세와 함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이자 수익원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고객 기반이 탄탄하고 모바일 뱅킹 기술력도 우수합니다. 다만 금리 변동성과 부실채권 리스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될 겁니다. 다음은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비트코인 관련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마이클 버리는 2008 금융위기를 예측해 큰 수익을 낸 전설적인 투자자인데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가치 없이 투기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죠. 그는 비트코인이 결국 큰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7610.87달러로 플러스 1.1% 상승했는데 여전히 강세네요. 네, 비트코인은 최근 7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금 가격도 주목할 만한데요. 5,046.40달러로 플러스 2.49%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달러 약세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일정 비중 보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뉴스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고졸 직원이 만든 50조 원 대박 아이템이라는 내용입니다. 박 교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건 한국 기업의 혁신 사례를 다룬 기사인데요. 학벌이나 스펙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중견 기업에서 고졸 출신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로 이어져 결국 5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기업명과 제품은 기사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핵심은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요? 네, 이 기업은 직급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에는 과감하게 투자했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혁신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데 내부 혁신 문화도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기사로 퇴직연금을 잘 불리는 비법 4가지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방치하고 계십니다. 비법 4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원리금 보장형만 고집하지 말고 적절한 위험자산 편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40대라면 주식형 자산을 60%, 채권형 자산을 40% 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50대는 50대 50, 60대는 30대 70 정도로 점진적으로 안정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주식형 자산은 인덱스 펀드나 ETF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채권형은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중심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니까요. 물론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최종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AI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이나 구조적 변화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조언을 참고하되 자신의 투자 원칙과 위험 감내 수준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뉴노멀이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코스피 5천은 이제 새로운 기준선이 됐습니다.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확대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둘째,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 제고가 가시화될 겁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재평가가 이어지면서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6000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여기에 AI, 로봇, 우주항공 같은 신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이 더해지면 코스피 6천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원자재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WTI 유가는 62.89달러로 플러스 0.08% 소폭 상승했고, 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46.3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원자재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자재 시장은 품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는 60에서 7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는 견조하지만 공급도 충분해 급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OPEC 플러스의 감산 정책과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주요 변수입니다. 반면 금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리나 리튬 같은 산업 금속은 어떤가요? 구리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도 대량의 구리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리튬은 최근 가격이 많이 조정받았는데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가격대는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살펴볼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06%로 마이너스 1.17% 하락했고, 채권 가격은 113.17로 플러스 0.33% 상승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하락은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올해 하반기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고용 시장도 여전히 견조해 연준이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4.5% 수준의 수익률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먼저 설 연휴가 끝나고 시장이 재개되는 27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주택 관련 지표 등이 나옵니다. 이 지표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주요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 제출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작년 4분기 실적과 올해 전망을 담은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업종의 가이던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한 K뱅크 공모가 확정과 상장 일정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현재 시장은 고점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하면 첫째,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 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가 5,400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업종 분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도체만 보지 말고 방산, 전력, 로봇, 내수 등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세요. 또 있을까요? 셋째, MSCI 편입 후보주들을 선별적으로 관심 목록에 담아두되 과도한 프리미엄은 경계해야 합니다. 5월 발표 전까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분할 매수가 안전합니다. 넷째, 배당주와 자사주 매입 적극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다섯째,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 유지하세요. 시장이 급락할 때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도 짚어주시죠. 주요 위험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지속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경제의 회복 지연이 한국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시장 변동성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을 일정 비중 편입하는 게 현명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시황과 함께 반도체를 넘어 다양한 섹터로 확산되는 시장 열기, MSCI 편입 기대감, K뱅크 상장, 그리고 증권가 AI 혁신 등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가치 재평가라는 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